네, 제 아내는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른 남자를 위해 저를 떠났죠. 처음에는 형용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두 사람 모두를 해치고 싶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려는 이야기가 복수극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비록 그것이 제 본래 의도는 아니었을지라도 말이죠. 제 이름은 강민호입니다. 평범한 남자죠. 잘생긴 편도 아니고 인생의 대부분을 과체중으로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미식축구부 한국 실정에 맞춰 유도로 설정 가능하나 원작의 느낌을 살려 미식축구로 유지해서 활동하며 치퍼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누군가를 치부딪히다 하면 상대가 그대로 고꾸라진다고 말하곤 했죠. 190cm의 키에 118kg의 체구였으니 미식 축구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지만 고등학생 치고는 상당한 상체 근력을 가지고 있어 상대 수비수들을 밀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미식 축구는 고교 4년 내내 제 삶의 중심이었고 덕분에 평생 달고 살았던 지방을 어느 정도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배가 좀 나오긴 했지만 쌓인 근육량이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았죠. 하지만 평생을 뚱뚱하게 살아온 탓에 스스로를 비만으로 여기는 자의식은 늘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생각 때문에 저는 매우 내성적인 성격이 되었고 중학교 내내 체중 때문에 받았던 놀림은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미식 축구 선수가 된 덕분에 그런 조롱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고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닌 어느 정도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치어리더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저와 데이트하고 싶어하는 여학생들도 몇몇 생겨났죠. 하지만 3학년 때 은주를 만나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은주는 2학년 말에 우리 학교로 전학을 왔는데 제가 그녀를 눈여겨보게 된 건 3학년 때였습니다. 은주는 제가 본 얼굴 중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지만 체중이 적어도 15-20kg 정도 더 나가는 상태였습니다. 그 때문에 반 남학생 대부분이 그녀를 꺼렸고 부끄럽지만 저 또한 처음에는 그녀에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화학시간 실험 파트너가 되면서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화학은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과목이었지만 은주는 공부를 아주 잘했고 저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화학 과목을 무사히 마치고 대학에 갈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그녀 덕분이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며 저는 은주의 다정하고 유머러스한 성격을 알게 되었고 우리 사이에 공통점이 많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은주는 선천적인 심장질환 때문에 수술을 받느라 학교를 늦게 들어왔고 저는 부모님의 결정으로 1년 유급을 한 상태라 우리 둘 다 19살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힘든 과거 때문에 처음에는 그녀도 저를 의심하는 듯 보였고 주저했지만 결국 승낙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첫 데이트는 영화를 보고 아이스크림을 먹는 아주 단순한 코스였는데 정말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숫기가 없었던 저는 그녀에게 키스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악수를 청하며 나중에 전화해도 되냐고 물었죠. 그녀의 환한 미소는 그 후 수많은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몇 주 동안 데이트가 이어졌고 세 번째 데이트에서야 저는 용기를 내어 은주의 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후로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늘어갔고 더 친밀해졌습니다. 은주를 만나면 만날수록 제 감정은 깊어만 갔습니다. 우리의 로맨스가 깊어가는 동안 미식 축구 시즌도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우리 가람고등학교는 미식 축구로 유명한 학교가 아니었지만 그 해에는 실력 있는 선수들이 모였습니다. 뛰어난 쿼터백인 박태준이 팀을 이끌었고 쌍둥이 형제인 재석과 재훈이 러닝백을 맡았습니다. 저는 레프트 태클 포지션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태준의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보호했고 전통의 강호인 모학고등학교와의 첫 경기에서 21-7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준이 부상을 입지 않도록 지켜냈습니다. 그 후 우리는 7연승을 거두며 지역 예선에 진출했습니다. 비록 주 결승전에서 탈승 고등학교에 28-4로 패했지만 준결승에서 모학고를 38-7
칠로 대파하며 설욕한 것은 정말 짜릿한 기억이었습니다. 고교 시절 미식축구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말이 좀 길어졌군요. 사과드립니다. 아무튼 그 사이 은주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졸업 파티 시즌이 다가오자 저는 서둘러 은주에게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기쁘게 수락하며 뜨거운 키스로 화답했습니다. 파티를 앞둔 4주 동안 은주는 혹독한 다이어트를 감행했고 미리 사둔 드레스에 몸을 맞추기 위해 약 10kg을 감량했습니다. 파티 당일 그녀를 데리러 갔을 때 제 눈은 튀어나올 정도로 놀랐습니다. 저 또한 정장을 입어 평소보다 나아 보였겠지만 은주는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원래 체격이 있던 그녀였지만 연한 푸른색 드레스를 입은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볼륨감 있는 몸매는 드레스가 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돋보였습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춤을 추며 멋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조용한 곳으로 차를 세우러 가자고 제안했지만 은주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삼촌이 사냥할 때 쓰는 아주 작은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아주 좁은 부엌과 TV 앞에 소파, 침대 하나와 화장실이 전부인 곳이었죠. 우리는 소파에서 장난스럽게 시작해 그날 밤을 아주 특별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통금 시간인 새벽 2시를 15분 남겨두고 저는 은주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깊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신체적으로 가까워졌지만 늘 조심했습니다. 졸업 후 저는 2주 떨어진 곳에 있는 2부 리그 대학의 미식축구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고 은주는 집 근처 전문대에 진학하기로 했습니다. 제 전공은 컴퓨터 공학이었고 그녀는 심리학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지게 된 우리는 관계를 어떻게 할지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앞날을 위해 합의하에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로의 발목을 잡는 건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은주를 남겨두고 학교로 떠날 때의 그 비참한 기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인연이라면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잃는다는 두려움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운틴 리지 대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당장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대학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고 학위에 대한 강한 열망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제가 찾은 유일한 해결책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미식축구 훈련과 공부에 완전히 몰두하는 것이었습니다. 감독님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저는 뇌를 쉴 틈 없이 가동했습니다. 교수님들과 코치진은 제 성실함에 감탄했습니다. 전공 과목을 꽉 채워 들으면서 대학 미식축구 선수로 활동하는 것은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의미했고 이는 체지방 감소와 엄청난 근육량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상체와 하체 모두 몰라보게 단단해졌죠. 장학금은 일부였기에 부모님이 나머지를 지원해 주셨는데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운동에 매진하느라 따로 돈을 벌 시간도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죄송함을 안고 저는 매주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 또한 저만큼이나 이별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1학년은 운동과 학업 모두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즌 3번째 경기부터 선발 자리를 꿰찼고 속도가 좀 느린 탓에 레프트 가드 포지션으로 옮겼지만 강화된 근력이 큰 도움이 되어 팀이 8승 2패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 기여했습니다. 학업에서도 과수석 명단에 이름을 올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름 방학 동안 은주와 저는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제가 그녀를 여전히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혹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욕망이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중히 생각해보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그녀를 향한 감정이 남아있는 걸 보니 사랑에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온라인 강의 3과목을 수강했습니다. 하루빨리 졸업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은주와 저는 다시 뜨거운 관계가 되었고
기회가 될 때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저는 3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고 졸업 직후 은주와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트라이 오비트 트리, 얼비트라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및 전자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있는 지사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은주는 소프트웨어 개발팀, 저는 인사팀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부지런히 저축하여 작은 집도 장만했고 아이를 가질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 첫 3년 반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딱 한 가지 문제만 빼고요. 우리 둘 다 살이 엄청나게 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은주는 104kg, 저는 141kg에 육박했습니다. 저는 키가 커서 그나마 나았지만 우리 둘 다 거울 속의 모습을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은주를 향한 제 사랑은 변함없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었지만 결혼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우리 둘 다 신체적 문제는 없었지만 주치의는 체중 감량이 임신 가능성을 높여줄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처음으로 아주 엄격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은주는 23kg을 감량했고 저는 11kg 정도를 뺐습니다. 사실 전 몰래 간식을 좀 먹었거든요. 은주의 감량은 아주 눈에 띄었고 주변 남자들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어트와 더불어 그녀는 주 5일 헬스장에 나갔고 자신의 변화를 즐겼습니다. 저는 자극을 받아 더 노력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식단을 철저히 지키고 그녀와 함께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 은주는 총 36kg를 감량했고 저는 41kg를 감량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 살을 뺀 것이 제 가슴에 구멍을 내는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살이 빠지자 은주는 노출이 있는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보기 좋았지만 회사에서 그녀를 향한 부적절한 말들이 들려오자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평생 외모 때문에 억눌려 살았다는 걸 알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미운 오리 새끼였던 은주는 이제 아름다운 백조로 변해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박태준이 인사팀장으로 부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회사의 고위 간부가 되었고 저는 선임 프로그래머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저보다 직급이 2단계나 높았고 은주의 직속 상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었습니다. 태주는 고교 시절 치어리더였던 최수진과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회사 행사에서 그녀를 본 적이 있는데 여전히 매력적이더군요. 저는 그녀에게 별 관심이 없었지만 결국 회사 파티에서 그녀와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은주가 자기 상사인 태준과 춤을 추자고 제안하는 바람에 저는 수진과 몇 번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태준과 은주가 춤을 추고 있었죠. 예쁜 여자와 춤을 추니 저도 남자로서 약간의 설렘을 느꼈지만 20대 남성이라면 누구나 그럴 법한 반응이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수진이 의외로 거만하지 않고 다정해서 기분 좋게 춤을 마쳤습니다. 춤이 끝나고 태준과 합류하자 수진이 말했습니다. 민호 씨랑 은주 씨 못 알아볼 뻔했어요. 그녀는 우리 부부가 정말 멋지게 변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늘 은주가 아름답다고 생각했지만 그날의 그녀는 정말로 빛이 났습니다. 누군가 저를 그렇게 봐준다는 게 쑥스러워 저는 그저 감사합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수진의 친절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자 그녀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미소 지었습니다. 음악이 끝나고 결혼 4주년을 5개월 앞둔 어느 날 은주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피임약을 계속 복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갖기로 한 계획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그녀는 지금은 아이를 가질 때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이유를 캐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에 당황한 저를 달래며 그녀는 제 팔을 쓸어내렸습니다. 민호 씨, 나중에 아이 가지면 되잖아. 난 그냥 다시 뚱뚱해지는 게 무서워. 이 날씬한 몸을 조금만 더 즐기고 싶단 말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저는 은주를 너무 믿었기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하게도 태준에 대한 제 믿음 또한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태준은 은주를 차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직 미식축구 스타이자 고교 시절 팀장이 자신을 쫓아다닌다는 사실에 은주는 엄청난 우월감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우리 고등학교의 영웅이었던 남자가 자신을 유혹하고 있었으니까요. 은주가 야근이 잦아지고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노는 일이 많아지면서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설마 했지만 귀가 시간이 점점 더 늦어지자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가 배신했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았지만 쏟아지는 정황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일주일도 채 안 되어 필요한 모든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은주와 태준이 관계를 맺는 영상까지 있었습니다. 대체 탐정이 그걸 어떻게 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는 사진들. 제가 출근한 사이 우리 집에 드나드는 태준의 영상.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집 거실 바닥에서 두 사람이 관계를 맺는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탐정은 우리 집 거실 창문을 통해 그 장면을 포착했더군요. 제가 은주와 처음 친밀한 관계를 맺었을 때의 그 기분을 표현할 말이 없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지금은 제 아내가 그것도 친구라고 믿었던 놈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고통을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태준과 아주 절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저는 그를 친구로 여겼기에 배신감은 더욱 컸습니다. 저는 여전히 은주에게 직접 따지면 그녀가 정신을 차릴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도 여전히 저를 사랑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증거들을 들고 귀가했습니다. 저녁을 먹은 뒤 은주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제가 증거들을 내밀자 은주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 쥐고 울더니 화장실로 도망쳐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독한 술을 한 잔 들이켜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고개를 떨군 채 밖으로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거의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계속 다그치자 그녀는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무례하게 굴 필요는 없지 않냐면서요. 심지어 제가 자신에게 더 관심을 줬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며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고 혹시 내가 정말 소홀했나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지만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 탓하지 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잘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외도 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다음 단계를 물었습니다. 태준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저를 선택할 것인지 말이죠. 그녀는 저를 사랑한다고 울먹이면서도 태준 또한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지금 결판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혀를 깨물며 울분을 참으면서 내일 안으로 결정을 내려달라고 시한을 정했습니다. 만약 저와 계속 살고 싶다면 태준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회사를 그만두고 부부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은주는 나중에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짐을 모두 챙겨 복도에 내놓고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거실에서 자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도저히 업무에 집중할 수 없어 조퇴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하루 종일 속이 뒤틀리고 구역질이 났습니다. 아침에 먹은 것도 없는데 다 토해낼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6시쯤 은주가 초조한 기색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전날 밤처럼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맞은편에 앉았고 저는 결정을 내렸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제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보며 저를 사랑하지만 태준을 떠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또한 사랑한다고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것은 마치 칼에 찔리는 것보다 더한 통증으로 다가왔습니다.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싶은 충동과 구석에 처박혀 울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저는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태준이랑 수진이 사이에 갓 태어난 아들을 키우기엔 딱 좋은 승자를 선택했네. 아빠 없이 아이를 버려두는 게 마음에 걸리지 않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은주의 얼굴에 분노와 수치심이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태준이 이미 수진과 이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저는 4년 가까운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한순간에 버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분노와 눈물을 참으며 그녀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해 보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그녀의 뺨을 세게 후려치고 싶은 충동을 참느라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직하게 미안하다고 상처를 주려던 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태준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그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녀는 지금 당장 그에게 가야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초인적인 자제력이 필요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머리 한구석에서는 물리적인 폭력이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통을 내비치지 않았고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배신당한 남편이 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짓, 즉 나약함의 극치를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떠나고 싶으면 떠나라고요. 그녀의 눈에 당혹감이 서렸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녀를 붙잡기 위해 처절하게 싸우길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떠나기로 결심한 사람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은주는 제 반응에 놀란 듯 보였지만 다음 날부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은행으로 가서 재무상담사를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각 계좌에서 제 몫인 절반의 금액을 인출했습니다. 그 후 제 명의로 된 단독 계좌를 만들고 모든 신용카드를 해지한 뒤 새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친구를 통해 집을 매물로 내놓았고 이혼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복수심에 타올랐던 저는 은주의 회사로 이혼 소장을 보냈고 사유는 외도라고 명시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의외로 순조로웠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4년 정도로 짧았고 아이도 없었기에 다툴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정확히 절반으로 나누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태준의 이혼이 더 복잡했습니다. 1살도 안 된 아들이 있었고 수지는 전업주부였기에 태준은 막대한 양육비와 위자료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태준의 이혼 과정에서 제가 통쾌했던 점은 그가 변호사 비용을 아끼려다 큰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위자료 지급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대신 15년으로 확정 지어버린 것이죠. 태준은 펄펄 뛰었지만 이미 이혼 판결이 난 지 2달 만에 서류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준과 은주는 결혼했지만 그 시작부터 씁쓸한 결말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별거 후 첫 일주일 동안 저는 술도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 갈 곳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몇 주 동안 술은 전혀 입에 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수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배신당해본 남자라면 누구나 이 기분을 이해할 겁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전남편들이 전처나 내연남에게 어떻게 복수했는지 검색해보기까지 했습니다. 어두운 생각에 빠져 무기까지 구입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복수에 성공했다는 남자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제 생각은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물리적인 폭력을 생각했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재산을 망가뜨리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이를테면 타이어를 찢어버리거나 기름통에 설탕을 붓거나 그들의 새 집을 물바다로 만드는 식의 비현실적인 계획들이었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더 읽어보니 대부분 허무맹랑했고 제가 원하는 수준의 복수를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저는 교회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은 거의 2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복수는 아내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해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처나 그 남편을 아무리 괴롭힌들 제 가슴의 구멍은 메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감정적인 고통은 그대로 남을 뿐입니다.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목사님의 조언은 고통 속에 있던 저에게는 너무 단순하게 들렸지만 결국 시간과 거리만이 제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다는 말은 진리였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었지만 은주와 가까운 곳에 살면서 그녀를 볼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계속해서 제 상처를 덧나게 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복수가 고통을 덜어주지 못한다는 목사님의 말씀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회사가 국방부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는데 수익은 엄청나지만 리스크가 큰 사업이었습니다. 공군 전투기와 폭격기에 들어갈 완전히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전자 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죠. 1급 기밀이라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러시아나 중국을 압도하기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소문에 따르면 프로젝트는 이미 일정보다 한참 뒤처져 있었고 예산도 초과된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인 프로젝트와는 차원이 다른 압박이었죠. 수익은 크지만 실패하면 회사의 존폐가 걸린 위험한 계약이었습니다. 다른 정부 사업과 달리 개발 과정에서 선금도 없었고 납기가 늦어지면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했으며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었습니다. 선임 소프트웨어 설계자 중 한 명이었던 저는 이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자문에 호출되었습니다. 다른 설계자들은 실패의 책임을 지기 싫어 참여를 꺼렸고 이미 이력서를 수정하며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떠날 고민을 하던 제게 이 프로젝트를 맡는다는 건 실패할 경우 해고는 물론 커리어가 완전히 끝장날 수도 있는 도박이었습니다. 실패의 공포는 오래도록 저를 괴롭힐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제 삶에는 새로운 자극이 절실했고 직장을 잃는다는 것조차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은주가 임신했다는 소식은 제 가슴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늘 그녀와 함께 가족을 꾸리는 상상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기존의 방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험을 감수하고 이 일을 맡기로 했습니다. 저는 전처로부터 5형 떨어진 미국의 실리콘밸리 본사로 파견을 자원했습니다. 대학 1학년 때처럼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하루 20시간씩 일하며 은주를 생각할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기존 개발 인력의 4분의 3을 교체했고 부품 설계 엔지니어들도 새로 뽑았습니다. 11개월이라는 촉박한 마감 시간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쟁사에서 인재들을 스카우트해왔습니다. 제가 설계하려는 시스템의 구상안을 설명하자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엔지니어들도 곧 경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품들을 특정 방식으로 재배치하고 소프트웨어를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조금씩 우리는 제가 확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군 부대의 제품을 납품하기 3주 전이 되어서야 저는 우리의 성공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한 최종 테스트에서 성공률은 96%를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4%의 오류도 쉽게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이 프로젝트의 성공이 발표되자 회사의 주가는 몇 달 만에 300% 이상 폭등했습니다. 국방부는 해군, 육군, 해병대까지 계약 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고 수조 원대의 수익이 예상되었습니다. 성공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상업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군사 기밀을 제거하고 실용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완벽한 플랫폼을 만든 것이죠. 이 프로그램의 확장성은 무궁무진했습니다. 이 큰 업적으로 저는 수석 부사장으로 승진하여 상업용 응용 프로그램 개발 부문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저는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경기도 지사로 출장을 오면서도 태준이나 은주를 마주칠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마주친다 해도 제 마음에 어떤 동요가 일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할 말도 없었기에 연락할 이유도 없었죠. 고통에는 시간과 거리가 필요하다는 목사님의 조언은 100% 옳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장길에 우연히 김혜수를 만났습니다. 가람고등학교 시절 치어리더였고 수진의 절친이었던 그녀 말이죠.
저는 그녀가 제 고교 동창인 김철수와 결혼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은주를 만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전 고교 시절 가장 예뻤던 치어리더 혜수를 남몰래 좋아했었습니다. 혜수는 성격도 좋아 인기가 정말 많았죠. 비록 세월이 흘러 나이가 좀 들었지만 짧은 금발에 통통했던 은주와는 달리 긴 검은 머리에 여전히 매력적인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키는 160cm가 채 안 되었지만 비율이 좋았죠. 무엇보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대형마트에서 그녀가 저를 알아봤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이사회 발표를 준비하느라 좀 지쳐 있었는데 우리 눈이 마주치자 미소가 번졌습니다. 흰머리가 몇 가닥 보이고 잔주름도 생겼지만 여전히 호감이 가는 얼굴이었습니다. 냉동식품 코너에서 고민하던 제 이름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카트를 제 옆에 멈춰 세웠습니다. 저는 반갑게 인사하며 저를 알아봐줘서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회사 식당에서 수진이가 저를 가리키며 말해주지 않았다면 못 알아봤을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자신이 오비트 전자 마케팅팀에서 6년째 근무 중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혜수가 저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니. 전혀 몰랐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마케팅팀과는 교류가 거의 없었으니 그럴 만도 했지만요. 그래도 미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진작 알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서먹함을 깨기 위해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혼했어요. 철수는 정말 구제불능이었거든요. 비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자와 바람을 피웠고 심지어 아이까지 생겼더라고요. 당연히 이혼했죠. 그 인간이 저지른 짓에 비하면 위자료도 거의 안 냈어요. 둘 다 벌이가 비슷했고 재산도 별로 없었거든요. 양육비만 겨우 받아내고 있는데 그마저도 매달 독촉해야줘요. 돈 달라고 사정하는 건 상관없는데 아들 민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게 너무 화가 나요. 그녀의 말에서 깊은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철수의 행동에 대해 대신 사과하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욱하는 성격인 건 알았지만 결혼하면 철이 들 줄 알았거든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저는 혜수의 에메랄드빛 눈비우적 표현을 바라보며 다음 말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저도 이혼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은주가 태준을 선택해 떠났다는 이야기도요. 혜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태준이가 은주를 먼저 꼬신 거예요. 수진이한테 다 들었어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죠. 제가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냉동식품만 먹을 거예요? 그녀가 제 카트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요리를 워낙 못해서요. 이게 제 최선입니다. 집밥 먹고 싶으면 우리 집에 올래요? 근사하진 않지만 맛은 보장할게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정성 가득한 집밥이라는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폐가 안 된다면 꼭 가고 싶다고 이런 따뜻한 제안을 받아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혜수는 매콤한 떡갈비와 감자조림, 신선한 나물들을 차려주었고 후식으로 시원한 셔벗까지 내주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며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들 민수는 엄마를 닮아 사교적이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놀랍게도 민수는 저처럼 LG 트윈스의 열혈 팬이었습니다. 우리는 야구 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금세 친해졌습니다. 그해 저는 LG 트윈스의 연간 회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중앙 VIP석 티켓을 4장이나 가지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접대용으로 지급해 준 것이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친구들을 초대하곤 했지만 혼자 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남는 표는 그냥 버리기 일쑤였죠. 민수가 야구장에 정말 가보고 싶어 하는 걸 보자. 저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같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끝나자마자 제가 너무 앞서 나갔나 싶어 서둘러 수습하려 했습니다. 물론 어머니 허락이 있어야겠지만요. 민수는 눈을 반짝이며 엄마를 쳐다봤고 혜수는 이따 저녁에 다시 얘기하자라고만 했습니다. 야구장 제안은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불쑥 말이 나와버렸네요. 하지만 정말로 시즌권이 있고 항공 마일리지도 많거든요. 실례가 안 된다면 민수를 데리고 꼭 한번 경기장에 가고 싶습니다. 혜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고 저는 또 실수했나 싶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저는 더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더듬거리며 혜수 씨도 같이 가자고 초대해버린 거죠. 호텔 방도 따로 잡겠다고 덧붙이면서요. 민망함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저를 보며 혜수는 깔깔 웃더니 저를 세상에서 가장 순진한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제 표정이 너무 웃기다면서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좋았고 자주 보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한국에 올 때마다 혜수 씨한테 연락해도 될까요? 다른 분 만나고 계신다면 이해합니다. 그냥 대화 나눌 사람이 필요해서요. 혜수는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 씨, 고등학교 때부터 봐왔잖아요. 늘 귀엽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철수만 아니었으면 제가 먼저 대시했을지도 몰라요. 이제 민호 씨를 좀 더 알게 된 것 같아 기쁘네요. 꼭 연락해요. 민수랑 야구장 가는 것도 정말 기대돼요. 그 후 1년 동안 한국에 올 때마다 혜수에게 연락했고 우리는 몇 번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업무상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출장까지 만들어서 한국에 왔죠. 처음엔 사랑이라기보다 좋은 친구 사이였습니다. 혜수와 민수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았습니다. 그해 시즌 마지막 경기, LG 트윈스가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짓던 날, 우리 셋은 경기장에 있었습니다. 민수는 승리의 기쁨에 겨워 날뛰었죠. 민수를 재우고 난 뒤 혜수가 제 방을 찾아왔고, 우리는 친구 이상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방문에 당황하며 스포츠 채널을 보던 저는 민수가 아픈 건 아닌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혜수는 미소 지으며 아무 일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단지 갈증이 나서 대화나 좀 더 하고 싶어 왔다는 그녀의 말에 반바지와 티셔츠 차림이었던 저는 급히 바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당황한 탓인지 바지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더군요. 혜수는 괜찮다며 방 안으로 성큼 들어왔고 저는 바지를 찾지 못한 채 쩔쩔맸습니다. 제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혜수는 킥킥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더니 제 민망함을 덜어주려는 듯 자신도 편한 차림으로 입겠다며 원피스를 벗고 속옷 차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마실 것 좀 준비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미니바에서 잭다니엘 작은 병 2개와 콜라를 꺼내 섞었습니다. 음료를 만드는 동안 혜수는 제 침대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하얀 레이스 속옷이 자꾸만 눈에 들어와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음료를 건네주고 앉을 자리를 찾던 저에게 혜수는 침대 옆자리를 툭툭 치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잡아먹지 않을 테니 걱정 말라면서요. 얼굴이 터질 듯 붉어졌지만 저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독한 술 기운이 몸에 퍼지자 긴장이 좀 풀렸습니다. 한참 대화를 나누다 음료를 다 비운 저는 그녀의 잔을 받아들며 더 마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고 저는 그녀가 이제 돌아가겠거니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빈잔을 바구니에 담고 다시 앉았습니다. 그때 혜수가 제 입술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짧고 가벼운 입맞춤이었지만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놀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몇 달 동안 당신이 먼저 키스해 주길 기다렸어요. 아직도 제가 고등학교 때에 다가가기 힘든 치어리더인 줄 아나 봐요. 저 이제 그런 사람 아니에요. 혜수는 제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수만 번도 더 키스하고 싶었지만 거절당할까봐 무서웠거든요. 우정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지만 이번에는 제가 먼저 다가가 그녀를 끌어안고 키스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서로의 숨결을 나누었습니다. 달콤한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입술이 떨어지고 저는 그녀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여자인지 고백했습니다. 혜수는 제 가슴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 뜨거웠던 밤은 은주와의 첫날 밤보다 훨씬 강렬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우리는 약혼했고
민수는 제가 아빠가 된다는 사실에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1년 뒤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철수는 혜수의 말대로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아들과는 연락도 거의 안 했고 저를 몹시 원망했죠. 철수는 여전히 태준과 절친이었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혜수의 집이제는 우리의 집에 올 때마다 태준과 은주가 얼마나 행복한지 둘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떠들어댔습니다. 저를 질투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겠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태준은 여전히 인사팀장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은주는 전업주부가 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은주가 아이를 셋이나 낳았다는 말에는 조금 놀랐지만요. 이제 그런 소식들은 저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철수가 양육비를 안 보내서 혜수가 따지고 있을 때 제가 그냥 그 돈 없어도 되니 잊어버리라고 했다가 혜수에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민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지만 혜수는 철수가 아빠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제 말을 취소하고 사과했습니다. 그 돈은 민수의 권리니까요. 그해 12월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저는 회사의 수석 부사장으로 내정되었고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500여 명의 임직원 앞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화려한 자리가 쑥스러웠지만 혜수는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제 공로를 인정받는 자리라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회사 사람들 다 당신 덕분에 회사가 살았다고 말해요. 내년 CEO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라던걸요? 저는 설마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혜수는 미소 지으며 제게 깜짝 선물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시카고 출장 때 콘돔 문제로 당황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우리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녀는 임신 소식을 전하며 제 곁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를 꽉 끌어안으며 저는 오늘 밤 파티 대신 그녀와 단둘이 있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파티가 지겨웠거든요. 비즈니스 파티에 너무 많이 참석하다 보니 흥미를 잃은 탓도 있었지만 혜수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참 춤을 추고 있을 때 태준과 은주 부부, 그리고 철수와 그의 새 여자친구인 가희를 마주쳤습니다. 은주는 살이 많이 쪄 있었고 태준은 배가 불룩 나온 아저씨가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철수는 여전히 운동을 하는지 몸이 좋더군요. 아마 또 다른 여자를 낚으려 관리하는 중이겠죠.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찰나 마이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오비트 전자의 CEO 정민호 회장이었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3개월 동안 전임 부사장의 빈자리를 채울 적임자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마음을 정했지만 이 사회는 신중을 기하더군요. 수십 명의 후보를 검토한 끝에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조직의 보석이자 위기에서 회사를 구해낸 1등 공신입니다. 새로운 수석 부사장 강민호 씨를 소개합니다. 화려한 조명이 저를 비추었고 천둥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혜수는 제게 뜨거운 축하의 키스를 건넸습니다. 소란이 잦아들고 파티가 다시 시작되자 저는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은주, 태준, 철수 일행을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철수는 분노에 찬 눈빛이었고 태준의 얼굴에는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슬픔과 상실감이 가득한 은주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가만히 서 있었는데 혜수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그녀는 태준과 은주, 철수에게 다가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철수의 여자친구 가희와도 정중하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저도 그녀를 따라 그들과 악수를 나누고 은주를 가볍게 안아주었습니다. 짧은 대화가 끝나고 다시 음악이 흐르자 혜수가 제안했습니다. 민호 씨는 은주 씨랑 한 곡 쳐요. 전 가희 씨랑 철수 씨, 태준 씨랑 인사 좀 더 나눌게요. 혜수의 의중을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미소에 이끌려 저는 은주와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어색함을 깨기 위해 잘 지내냐고 물었죠. 은주는 사는 게 쉽지 않다며
태준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어 곧 이혼할 것 같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제 진심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꼴 좋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럴 리가요. 처음엔 당황해서 부인했지만 문득 예전의 저라면 정말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막 헤어졌을 때 당신이 나를 찾아왔다면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 당신을 미워할 수 없어요. 제 첫사랑이었고 당신을 잃었을 때 제 가슴은 난도질 당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은 계속되고 저도 제 길을 찾았습니다. 음악이 멈추자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떠난 것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며 후회했습니다.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혜수가 다가와 제 어깨에 팔을 둘렀고 저는 그녀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철수랑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묻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인간은 여전해요. 저한테 다시 시작하자고 꼬시더라니까요. 그래서 말해줬죠.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편이 있는데 당신 같은 쓰레기를 왜 만나냐고요. 저는 테이블로 돌아가는 은주 일행을 보았습니다. 멀리서 봐도 태준과 철수는 심하게 다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태준이 철수의 여자친구에게 눈독을 들인 모양이죠. 저는 은주가 저를 떠났을 때 느꼈던 그 지독한 통증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런 상처는 절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깊은 흉터로 남을 뿐이죠. 그 시절 저를 사로잡았던 수많은 복수 계획들도 생각났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 어떤 복수도 제 고통을 끝내주지는 못했습니다. 저를 치유한 건 결국 시간과 거리였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복수할 마음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역설적으로 완벽한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배신당한 사람에게 가장 의미 있는 복수란 바로 보란 듯이 멋진 삶을 살고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이니까요. 저는 지금 사랑받고 있으며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